콜레스테롤이 뭔지 나는 몰랐다. 의사들이 경고하던 그 콜레스테롤이 내 몸을 독차지했다는 사실만 알았다. 병원 복도에 앉아 딸 민지는 연신 한숨을 쉬었다. 내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민지는 나에게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다. 내가 벌어준 돈으로 서울에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번듯한 직장을 가졌다. 이제 사위 서준과 함께 남편이 남기고 간 작은 아파트에 우리 셋이 살았다. 나는 민지와 손주들을 보는 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그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석 달 전 건강검진 결과는 나를 쓰러지게 만들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 280. 의사는 핏줄에 기름이 꽉 찼다고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증상 때문에 유명하다는 심장 전문의 3명을 찾아갔다. 3명 모두 똑같이 말했다. 김복순 씨, 혈관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겁니다. 당장 계란은 끊으셔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폭탄이에요. 계란. 내가 국밥집 주방에서 30년을 일하면서 새벽마다 단골들에게 내어주던 그 계란. 내가 평생 가장 좋아했던, 매일 아침 나에게 힘을 주던 노른자 2개. 나는 의사들의 말을 신의 계시처럼 따랐다. 냉장고에 있던 싱싱한 계란 한 판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 손이 떨렸다. 민지는 내가 아프다는 사실에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했다. 그때부터 민지는 나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민지의 눈빛은 걱정보다 무서움에 가까웠다. 엄마, 이제 제가 해주는 것만 드세요. 심장마비로 쓰러지면 누가 뒷수습을 해요? 이 아파트라도 깨끗하게 남겨야죠. 민지는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보다 이 아파트 명의를 어떻게 자기에게 돌릴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하는 것 같았다. 매번 나에게 하는 잔소리 끝에는 늘 아파트 얘기가 붙었다. 딸이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가끔씩 민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계산에 등골이 오싹했다. 사람 일 모른다고 하더니 내가 딸에게 짐짝이 될 줄이야. 나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계란은 물론 기름진 음식이라면 입에도 대지 않았다. 매일 공원 2바퀴를 돌았다. 30년 동안 뜨거운 육수를 다루며 살아온 강철 같은 아주머니였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의사들이 금지한 모든 것을 피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아팠다. 피로가 가중되고 뼈마디가 시큰거렸다. 내가 국밥집에서 종일 서서 일해도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었다. 무엇보다 눈앞이 점점 흐려졌다. 마치 눈앞에 얇은 안개가 낀 것 같았다. 혹시 내가 너무 노쇠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갑자기 눈이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다. 나는 내가 곧 실명할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6달 후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 이번엔 민지가 억지로 끌고 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소폭 상승하여 200/100가 되었다. 나는 의사들 앞에서 울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시키는 대로 계란도 안 먹고 열심히 걸었는데 왜 더 나빠진 걸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해질까요? 의사들은 고개를 젓더니 노환이 겹친 것 같다거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들은 나를 희망 없는 환자처럼 대했다. 민지는 내 차트를 보더니 안심하는 듯한 한숨을 쉬었다. 보세요, 야피야 엄마. 계란을 끊었어도 몸이 이렇잖아요. 심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어요? 제가 만든 음식만 먹는 게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이제 제가 특별히 영양죽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이후 민지는 내 식사를 완벽하게 통제했다. 아침 저녁으로 특별한 죽기나 건강 스프라며 따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30년 주방 베테랑이다. 그 죽은 이상하게 진하고 짠맛이 강했으며 혀에 텁텁한 막을 남겼다. 이 맛은 내가 평생 정성 들여 끓였던 깨끗한 국물의 맛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민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몸이 더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조여왔다. 나는 계속 자책했다. 내가 병을 이겨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지친다는 것이 병이 되는 건가? 내가 혹시 나이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건 아닌지,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닌지 두려웠다. 민지는 내가 아플수록 더 친절해졌다. 밤늦게까지 내 방에 와서 약을 챙겨주고 내 혈압을 확인했다. 그럴수록 나는 민지의 눈빛에서 더 차가운 무언가를 느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시계 초침을 세는 듯한 기다림이었다. 며칠 전 새벽이었다. 나는 잠에서 깨어 목이 너무 말라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조용한 가운데 민지와 사위 서준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거실과 주방 사이 그림자 뒤에 숨었다. 나는 내가 이토록 비겁하게 엿들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서러웠다. 이거 너무 오래 끌잖아. 사위 서준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미국 가는 거 언제 확정할 수 있어? 이러다 비행기 놓치는 거 아니야? 민지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이어졌다. 그 차분함이 내 피를 얼렸다. 조금만 더 기다려. 어머니는 지금 의사들이 계란도 못 먹게 막은 상태야. 혈관은 터지기 직전이라고 했고 곧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나는 숨 쉬는 법을 잊은 채 벽에 기대섰다. 자연스럽게 해결. 그게 무슨 뜻일까? 민지가 말을 이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놓칠 뻔했다. 당신이 매일 밤 조심스럽게 넣어둔 그것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 어머니가 하루하루 힘이 없잖아. 혈압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 아파트 곧 우리 거야. 쿵!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나는 물컵을 꽉 잡고 가까스로 소리를 막았다. 물은 마시지도 못했다. 그것이라니? 딸이 방금 뭐라고 했는가? 조심스럽게 넣어둔 그것. 딸과 사위가 내 병을 고의로 악화시키고 있었다. 내가 먹고 있는 그 보양식에 무언가 치명적인 것이 숨어 있었다. 콜레스테롤이 아니었다. 독약이었다. 내 딸 민지가 내가 30년 동안 국밥집에서 피땀 흘려 키워낸 내 자식이 단지 아파트 때문에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채 어둠 속에서 숨을 멈추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미쳐가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내가 살려면 딸에게 들키지 않고 그들의 계획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 차가운 진실 앞에서 나는 고개를 들어야 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건 높은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었다. 딸의 배신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죽을 가져왔다. 나는 그 죽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민지는 내 앞에 죽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힘내셔야죠. 제가 얼마나 정성껏 만든 건데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이 다정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나는 일부러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맛을 보았다. 죽은 어제보다 훨씬 작고 이상하게 입에 텁텁한 막을 만들었다. 30년 주방 생활로 단련된 내 혀가 경고했다. 이건 음식이 아니었다. 나는 힘없이 속이 안 좋다며 죽을 옆으로 밀어냈다. 민지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억지로라도 드셔야죠. 안 그러면 또 힘이 빠져서 쓰러지실까봐 걱정돼요. 그녀는 걱정하는 척 내 이마를 짚었다. 그 손길이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았다. 나는 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날부터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픈 척 연기해야 했다. 민지는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오히려 안심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죽어가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녀가 주는 그것이었다. 나는 걷는 것도 느릿느릿 일부러 절뚝거렸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인상을 찌푸려 눈이 더 침침해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민지는 내가 완전히 무력해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래야 그들이 방심할 테니까. 민지는 내가 남긴 죽을 꼭 확인했다. 나는 죽을 먹는 신용만 하고 남은 것은 몰래 화장실 병이에 버려야 했다. 하지만 민지는 며칠 뒤 내 방을 불쑥 들어와 죽 그릇을 확인했다. 엄마, 혹시 남기신 거 없죠? 남기면 안 돼요. 제가 다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나는 그 계산이 내 죽음을 앞당기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는 내가 음식을 남길까봐 그릇을 따로 치우지 않고 방 한쪽에 두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나는 여전히 눈앞이 흐릿했고 온몸의 뼈마디가 시큰거렸다. 내가 평생 국밥집에서 일하며 겪었던 고통이 아니었다. 이건 뭔가 나쁜 것이 내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였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mg/DL까지 올라간 것과 시력이 갑자기 나빠진 것, 이 모든 것이 계란을 끊어서가 아니라 딸이 나를 해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아파트 안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었다. 살아야 했다. 마음 다잡아야지. 내가 살아야 내 딸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었다. 나는 민지가 외출하는 시간을 노려 집을 나섰다. 나는 이제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나는 근처 재래시장 안에 있는 작은 방앗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30년 넘게 단골이었던 최효정 씨가 있었다. 효정 씨는 나보다 2살이 많았지만 과거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오래 일했던 분이었다. 지금은 은퇴해서 방앗간을 운영하며 가끔 건강상담도 해주곤 했다. 나는 효정 씨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의사들이 계란을 금지한 일,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오른 일, 그리고 딸 민지와 사위 서준의 대화까지. 효정 씨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콜레스테롤 수치 295라고요. 복순 씨, 잠깐만요. 내가 간호사 생활 30년 했어요. 10년 전쯤부터 의사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심장병의 주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범인은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에요.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럼 의사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복순 씨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가장 의심받는 계란부터 끊으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복순 씨는 계란을 끊고 나서 더 아팠잖아요. 게다가 눈까지 침침해지고 힘이 빠지고. 효정 씨는 내 눈을 자세히 살피더니 말했다. 복순 씨, 한국 50세 이상 실명 주요 원인이 뭔지 알아요? 황반변성이라고 눈이 망가지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아주는 루테인이랑 제아잔틴이 계란 노른자에 잔뜩 들어있어요. 또 뇌 기능에 필수적인 콜린이랑 비타민 비울밤도 계란에 많아요. 딸이 당신에게 계란을 못 먹게 막은 건 당신의 인지 기능과 시력을 떨어뜨리려는 거나 다름없어요. 당신이 쇠약해져서 판단을 못하게 하려고요. 나는 눈물이 났다. 내가 미쳐가는 것이 아니었다. 딸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민지한테 내가 먹던 죽이랑 국물을 맛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짠맛이 너무 강하고 텁텁해요. 효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민지 씨가 주는 그 죽에 고의로 포화지방이나 나트륨 폭탄을 넣고 있는 게 분명해요.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당신이 심장마비로 자연스럽게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효정 씨는 조용히 방앗간 안쪽 창고로 들어가더니 작은 비닐봉지에 뭔가 넣어 들고 나왔다. 잘 익은 삶은 계란 2개였다. 이거 드세요. 당장 힘을 내야 해요. 복순 씨는 지금 콜린과 비타민 B5가 필요해요. 그게 인지 기능과 신경 보호에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효정 씨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복순 씨, 딱 하나만 기억해요. 계란은 기름 없이 삶거나 술 안으로 드세요. 버터나 베이컨 같은 포화지방 대신
한국의 전통 건강 기름인 들기름 오메가3를 한 방울만 넣어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는 보존하면서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계란은 매일 2개씩 먹어요. 효정 씨는 이어서 자신의 손때 묻은 구형 스마트폰을 내게 건넸다. 녹음 기능이 있는 낡은 기계였다. 이걸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당신의 몸은 이제 비밀 무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삶은 계란 2개를 가방에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살다 보니 다 겪는다더니 내 자식에게 독살당할 뻔하고 친구에게 비밀스럽게 계란을 받아먹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그날 밤 민지가 잠든 후 몰래 방에 숨어 삶은 계란을 먹었다. 노른자의 그 고소하고 익숙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게 뭐라고?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었다니. 다음 날부터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민지가 가져다 준 죽을 조금만 먹고 버린 뒤 효정 씨가 준 삶은 계란을 기름 없이 2개씩 먹었다. 민지에게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며 계속 쇠약해진 척했다. 놀랍게도 사흘 정도 지나자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짓눌리던 만성적인 피로가 조금씩 가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느꼈다. 눈앞의 안개가 얇아지는 것 같았다. 계란에 들어있다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콜린의 효과가 서서히 발휘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증거를 모아야 했다. 민지는 내가 쇠약해진 척하는 동안 더욱 대담해졌다. 어느 날 오후 민지와 서준이 함께 외출한 틈을 타 나는 딸의 방을 뒤졌다. 나는 30년 동안 남의 돈 한 푼 욕심낸 적 없는 사람이었다. 내 딸 방을 도둑처럼 뒤져야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다. 민지의 옷장 깊숙한 곳, 겨울옷 밑에 숨겨진 서류철이 발견되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서류는 아파트 명의 변경 계약서 초안이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8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내가 사망하는 즉시 명의가 민지에게 이전된다는 조항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서류는 생명보험금 서류였다. 사위 서준이 나 몰래 내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청구서 초안이었다. 금액은 무려 5억 원, 합쳐서 13억 원. 그들은 이 13억 원 때문에 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 나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내 귀에만 들렸다. 마지막 증거를 찾아야 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다. 민지는 내가 절대 손대지 못하게 찬장 제일 높은 칸에 무언가를 숨겨두곤 했다. 나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손을 뻗었다. 그곳에는 민지가 늘 영양 파우더라고 속였던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 용기가 놓여 있었다. 나는 용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라벨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고지방 농축 유화제, High Fat Emulsifier, 제과 및 고칼로리 영양 강화용.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유화제? 이것은 제빵이나 초콜릿을 만들 때 쓰는 지방 성분을 섞기 쉽게 하는 농축된 파우더였다. 이것을 매일 먹으면 내 심혈관에 포화지방이 쌓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폭발적으로 올리고 혈관을 막아버릴 것이다. 딸이 나에게 주는 보양식은 사실 내 심혈관 질환을 고의로 악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독약이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계란을 끊게 하고 대신 이 고지방 유화제를 먹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295까지 올린 것이었다. 나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주저앉았다. 믿었던 딸에 대한 사랑이 배신감으로 바뀌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뼈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은 곧 분노로 변했다. 너희에게 이 돈은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다시 무력한 노인으로 돌아가 연기를 시작했다. 민지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식사를 흘렸고 손을 떨고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전히 위험했지만 나의 체력과 인지 기능은 계란의 힘으로 비밀리에 회복되고 있었다.
이제 나는 매일 효정 씨가 가르쳐준 대로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드니 혈압이 자꾸 올라갔는데 민지는 내가 걱정할까봐 혈압 측정 결과를 숨겼다. 하지만 나는 숨겨놓은 옛날 혈압 측정기를 꺼냈다. 민지에게 독살 당하기 직전 내 혈압은 178에 101이었다. 효정 씨가 가르쳐준 방법이 있었다. 복순 씨, 숨 쉬는 것만 잘해도 혈압 내려가요. 4초 동안 숨을 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뱉고 4초 동안 쉬어요. 이거 2분만 해봐요. 나는 민지 몰래 방에 앉아 이 호흡법을 했다. 4번씩 4초. 2분 후 다시 혈압을 쟀다. 157에 97. 무려 20일이나 혈압이 내려갔다. 나는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내 몸은 아직 살아있었고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었다. 나는 계란을 먹어 영양을 채우고 호흡법으로 심장을 안정시키며 민지가 주는 독을 피해 몸의 힘을 키워나갔다. 나는 효정 씨가 준 구형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거를 모았다. 민지와 서준이 장을 보러 간 틈을 타 나는 주방 구석에 카메라를 숨겨놓았다. 다음 날 민지가 아침죽에 흰색 파우더를 몰래 넣는 모습이 녹화되었다. 이 과정을 나는 총 5차례 녹화했다.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서준의 음성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주방 입구 근처에 숨겨놓았다. 너 왜 오늘은 1스푼만 넣어? 내가 뭐라 그랬어? 2스푼 넣어야지. 내일 아침에는 확실하게 혈압이 180에 110mmHg 이상 치솟게 만들어야 해. 나는 녹음된 사위의 목소리를 듣고 손이 떨렸다. 180에 110이라니. 곧 터질 시한폭탄을 내 몸에 심고 있었다. 사람이란 게 참, 내가 평생 피땀 흘려 키워낸 딸과 사위가 나에게 이러다니. 며칠 후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엿들었다. 이번에는 상황이 더 긴박했다. 이젠 더 이상 못 기다려. 이틀 뒤에 미국 비자 인터뷰가 잡혔단 말이야.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는 모레까지 공증받아야 해. 서준이 날카롭게 말했다. 초조함이 극에 달한 목소리였다. 민지가 초조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내일 밤 화해의 만찬을 준비할게. 어머니가 좋아하는 국밥을 만들 거야. 오늘은 내가 직접 정성을 다해 끓였다고 하면 속을 거야. 거기에 고농축 유화제 3스푼을 넣을 거야. 그러면 오늘 밤에는 혈압이 180에 110 이상 치솟을 거고 내일 아침에는 확실히 쓰러져야 해. 알겠지? 서준이 민지의 말을 끊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내일 밤이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 내가 쓰러진 몸 위에서 아파트 계약서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내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눈을 감지 못했다. 내일 밤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오늘 밤까지 몸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효정 씨에게 배운 호흡법을 20번 넘게 반복했다. 그리고 계란 2개를 삶아 먹었다. 나는 콜린과 비타민 B-CU의 힘이 내 신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 저녁, 민지는 웃는 얼굴로 냄비 가득 담긴 국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겉보기엔 내가 30년 동안 팔았던 그 국밥과 똑같았지만 나는 그 안에 죽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지는 내가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안심하는 것 같았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제가 특별히 끓였어요.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내일이면 엄마의 모든 걱정거리와 고통이 끝날 거예요. 민지가 복순 씨의 옆에 앉아 긴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다. 서준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자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숟가락을 짚는 척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민지와 서준이 승리에 취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숟가락 대신 식탁 밑에 숨겨둔 증거물들을 꺼내들었다. 떨리던 손은 이제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쇠약한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뜨거운 육수 속에서 살아온 강철 같은 아주머니의 단단한 눈빛이었다. 걱정 마라, 민지야. 나의 목소리는 미약한 듯 했지만 그 단단함은 식탁을 울렸다. 너의 엄마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죽어주지 않을 테니. 내 손에는 효정 씨가 준 구형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딸 민지가 고농축 유화제를 국밥에 쏟아붓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내 귀에는 아파트와 보험금 13억 원을 위해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속삭임이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다. 이제 마음이 편해야 한다. 나는 증거를 확보했고 내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너희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해결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건 내 죽음이었지만 내일 아침 너희가 보게 될 것은 바로 너희 어머니의 심판의 시간일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제 저녁 국밥을 먹지 않았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이 민지와 서준에게 가장 큰 공포일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나는 어젯밤의 충격을 애써 쇠약한 노인의 환영이었던 것처럼 연기하며 오늘 아침 공증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들은 내가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믿으며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발버둥 쳤다. 금요일 오전 10시 정각 강남 공증 사무실 8층 회의실이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커다란 마호가니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공증인인 박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민지와 서준은 약간의 초조함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서준은 내가 앉을 의자를 빼주며 어머니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다 끝납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13억 원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내가 평소처럼 지팡이에 의지해 느릿하게 자리에 앉자 민지는 내 손을 잡아 서류 위에 올려놓으려 했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박 변호사가 서류에 사인하기 직전 문이 다시 열렸다. 민지와 서준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반갑간 아주머니 효정 씨가 들어섰다. 그녀의 뒤에는 내가 고용한 변호사 이재훈 씨, 그리고 중년의 검찰 수사관 2명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민지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엄마? 이게 무슨... 사위 서준이 벌떡 일어났다. 누구 마음대로 여기 들어온 겁니까? 당장 나가요. 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공포가 더 컸다. 나는 내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테이블 옆에 내려놓았다.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리를 곧게 폈다. 어제까지 쇠약한 환자처럼 굴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내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고 30년 국밥집 주방을 지켜온 강철 같은 아주머니의 단단함이 빛나고 있었다. 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고 민지는 입을 틀어막았다. 나는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분노는 없었다. 오직 차분한 심판만 있었다. 나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구형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작은 녹음기처럼 보였다. 나는 화면을 눌러 재생했다. 서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쉰 목소리였지만 명확하고 차가웠다. 너 왜 오늘은 한 스푼만 넣어? 내가 뭐라 그랬어? 2스푼 넣어야지. 내일 아침에는 확실하게 혈압이 180에 110mm Hg 이상 치솟게 만들어야 해.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공증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준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숨쉬는 것도 잊은 듯했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뜯어 내용물을 펼쳤다.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탐냈던 내 유산이다. 테이블 위에는 8억 원짜리 아파트 명의 이전 계약서, 초안과 사위 서준이 나 몰래 가입한 5억 원짜리 생명보험금 청구서 초안이 놓였다.
총 13억 원이라는 숫자가 그들의 탐욕을 증명했다. 서준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효정 씨와 수사관들이 빠르게 움직여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이어서 나는 주방 찬장에서 찾아냈던 고지방 농축 유화제 용기를 꺼냈다. 콜레스테롤 수치 295, 혈압 178에 101. 의사들은 나에게 계란을 끊으라고 했지만 진짜 독약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너희가 이것을 내 죽에 타서 나를 천천히 죽이려 했다. 나는 효정 씨에게 시선으로 신호를 보냈다. 효정 씨는 내가 그간 몰래 기록했던 혈압 측정 기록지를 변호사에게 건넸다. 2달 전 제 혈압은 178에 101이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계란의 영양과 호흡법으로 회복했으니까. 변호사가 효정 씨의 증언과 기록을 보강했다. 이 기록과 함께 민지 씨가 유화제를 음식에 넣는 영상 5건과 사위 서준 씨가 혈압을 조절하는 구체적인 대화 녹음본 7건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존속 살해 미수 및 사기 미수 증거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고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엄마 딸이에요. 당신이 저를 경찰에 넘기시겠어요? 당신의 손주들을 생각하세요. 이대로 저를 버릴 거예요? 민지는 필사적으로 울부짖으며 마지막 가족의 끈을 붙잡으려 했다. 나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차에 회의실에 울렸다. 나는 국밥집 주방에서 30년을 피땀 흘려 너를 키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 네가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나에게 준 그 정칭과 내 수십 년 세월을 13억 원과 맞바꾸려 했다. 나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내 딸 민지는 네가 이 유화제를 내 국밥에 3스푼 넣으려 했던 그날 밤에 죽었다. 너는 내가 아는 민지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짐짝이 될 줄 알았던 탐욕스러운 도둑일 뿐이다. 내 미래는 사는 것이다, 민지야. 너희의 미래는 여기서 끝이다. 나의 말이 끝나자 수사관들이 즉시 민지와 서준에게 다가갔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다. 이민지 씨, 박서준 씨,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준은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민지는 어머니의 냉정한 시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다. 공증인은 내가 사인해야 했던 서류들을 찢어버리며 상황이 종결되었음을 알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지와 서준의 재판은 내가 제출한 명확한 증거와 효정 씨의 증언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서준은 대기업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고 민지 역시 직장에서 퇴출당했다. 최종적으로 민지는 존속살해, 미수죄가 적용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사위 서준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둘은 그들이 탐냈던 모든 재산을 압류당했으며 내게 5억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었던 돈의 일부를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배상해야 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정의는 없었다. 나와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손주들은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고 민지와 서준은 가족과 친지 모두에게 외면당했다.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미국의 새 삶은 영원히 좌절되었고 그들은 오늘날 경기도 외곽의 교도소에서 각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차가운 벽에 둘러싸인 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 속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 사건 이후 2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72살이다. 2년 전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전히 295mg per 데시리터로 위험했지만 지금은 190mg per 데시리터로 안정되었다. 민지가 주던 독극물과 포화지방 대신 나는 매일 기름 없는 삶은 계란 2개를 들기름 한 방울과 함께 먹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혈압이었다. 독살당하기 직전 178에 101이었던 나의 혈압은 이제 120에 80으로 완벽하게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나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 하루 4km씩 활기차게 걸으며 매일 아침을 맞이한다. 나는 국밥집을 정리하고 피해 보상금과 아파트 매매 대금을 합쳐 복순 어머니의 건강밥상 연구소를 세웠다. 탐욕의 대상이었던 아파트는 정의를 위한 터전이 되었다. 효정 씨는 은퇴 간호사로서 나의 연구소 공동 책임자가 되었다. 우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계란과 지방에 대한 진실 무료 강좌를 열었다. 나는 참석자들에게 좋은 지방, 들기름 속에 오메가3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란이 인지 기능과 시력을 보호하는 최고의 식품임을 가르쳤다. 나는 특히 효정 씨에게 배운 호흡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만 잘해도 돼요. 4초 동안 마시고 4초 동안 참고 4초 동안 뱉고 4초 동안 쉬세요. 이거 2분만 해봐요. 이 간단한 호흡법과 계란의 힘으로 우리 연구소를 거쳐간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나를 복순 선생님이라 불렀고 그들의 감사한 눈빛을 볼 때마다 내가 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유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나를 파괴하려 했던 어둠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나는 가족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다. 내가 평생 지켜온 정칭, 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냉정해지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나는 정을 바르게 줄 사람들과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내 에너지를 쏟았다. 나는 따스한 봄날 연구소 옥상 정원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삶은 계란을 먹었다. 고소한 노른자의 맛이 입안에 퍼질 때 나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민지와 서준은 내가 쇠약해지고 조용히 죽기를 바랐다. 나는 그들이 탐낸 13억 원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샀다. 그들이 나에게 독을 주려 했을 때 나는 계란 한 알과 들기름 한 방울 속에 담긴 가장 단순한 진실을 발견했고 그 진실은 나를 구원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미움도 증오도 아닌 스스로의 건강한 삶이었다. 오늘 나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190, 혈압은 120에 80이다. 나의 영혼은 드디어 평화롭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